반갑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디지털과 미래를 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름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오고 배워왔는데요. 오늘 몇 가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애가 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둘째가 아들인데 2000년생입니다. 아마 오늘 들으시는 부모님들, 자녀분들보다 한 10년 정도 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애는 실은 초등학교 때 야구를 워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야구를 이 정도 좋아했습니다. 그 포수였는데 헬멧 끼고 공부하고 뭐 맨날 그랬었는데요. 야구를 곧잘 하긴 했습니다. 덕수고등학교에서 포수를 했으니까 야구를 굉장히 잘했던 거죠. 느낌으로 보면 굉장히 잘했는데 그 프로는 까지는 실은 못했습니다. 뒤에 제 아들 얘기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누는 미래는 15년 후의 미래입니다. 그 비나 벤카타라만이란 MIT의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 글로벌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현재보다 미래를 더 많이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15년을 넘어서는 미래는 실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생각해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오늘은 15년 후의 우리 자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마 15년쯤 지나면 자녀가 25, 30, 뭐 이때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할 때겠죠. 그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가능하면 10년, 20년 뒤에 펼쳐질 미래의 방향성은 도대체 핵심 방향성은 뭘까를 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나누는 데 나오는 혁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21세기의 두 개의 A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는 AI 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장수혁명이라고 얘기하는 AG혁명인데요.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와 우리 아이의 미래 설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 미래가 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미래는 단수가 아니고 실은 복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게 미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미래는 실은 그 명사로 생각하기 쉽지만 저는 퓨처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동사의 셈이죠. 미래를 탐색하고 탐험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간다는 그런 퓨처링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잠도 깰 겸 해서 제가 두 개 선물을 가져왔는데요. 누가 저는 예상하지 않았는데 당신한테 30억 원을 선물로 줄게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실은 째지겠죠. 굉장히 좋겠죠. 근데 똑같은 30인데 30억 원도 주겠지만 당신한테 당신이 생각하는 수명보다 30년을 더 얹어줄게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그 제가 강의를 많이 하면서 대답을 들어보면 가장 많은 대답이 좀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하는 대답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어쩌면 30억 원과 30년을 같이 아마 선물로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 두 개의 30을 기억하시면서 제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겠고 제가 질문을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몇 살까지 살까? 나는 몇 살까지 활동을 하게 될까? 잘 모르겠지만 100살까지는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제가 답을 먼저 어, 내놓겠습니다. 저는 61년생입니다. 올해로 이제 63세인데요.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우리 61년생, 지금 60세 전후 되는 분들이 아마도 110세에서 130세, 평균 120세를 이제 살게 되는 인류의 첫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보다 이제 50년 뒤에 태어난 2011년생이면 우리가 만일에 120세까지 산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 얘기가 맞다 그러면 우리 60년생, 61년생들도 어쩌면 이제 지금까지 뭐 노동으로서의 일이라기보다는 활동을 아마 100세 전후까지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미래 준비 전략을 이제 제가 만든 전략입니다만 저는 지피지기 만들기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자녀의 미래 준비를 위해서 지피지기 만들기 전략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눌 건데요. 지피라는 거는 미래가 어떻게 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겁니다. 지기는 당연히 우리 자신을 아는 거겠죠. 하나하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지피입니다. 이 그림은 아마 그 보신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1965년에 이정문 화백이 그 유명한 만화가였습니다. 당시에. 그분이 1965년에 그렸던 35년 뒤의 모습입니다. 제목을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1965년이면 저는 5살 때입니다. 4살, 뭐 만으로 4살 때죠. 제가 4살 때는 대한민국 굉장히 못 살 때죠. 35년 뒤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한번 보시죠. 태양열 주택, 전기자동차, 움직이는 도로, 소형 TV 전화기, 스마트홈, 원격 의료, 맨 밑에 보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도 집에서, 이게 인강입니다. 1965년에 인강을 예측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천수 로봇, 이제 하나 일반인들이 아직 못하고 있는 게 맨 왼쪽에 있는 수학여행을 로켓 타고 달 날아가는 것. 이거는 이제 그 부자들이 막 시작한 겁니다. 이게 기술이 만드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상상만의 기술들이 대부분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죠? 앞으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나온 이게 본격적인 첫 미래 보고서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첫 보고서인데 1971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만든 30년 뒤의 한국의 미래를 그 서기 2000년에 한국에 관한 조사연구라는 제목으로 만든 한 80쪽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보고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아주 잘 만든 보고서인데요. 그 어떤 가치를 30년 뒤에는 추구하게 될까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게 이게 보고서 굉장히 좋다는 증거인데요. 보면 그렇게 못 살던 1970년에 자유, 풍요, 건강, 가정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아마 추구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971년에 그 대한민국의 인구가 3,200만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적은 인구죠. 지금의 반 약간 더 되는 인구였으니까요. 근데 아마 2000년이 되면 5천만 명 정도가 될 거고 신용카드가 보편화될 거고 뭐 이런 이 당시만 해도 신용카드를 이제 보기가 어려웠던 거죠.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전국이 1시간 생활권화 되고 이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예측한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그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에서 유엔하고 같이 만든 2020년의 보고서입니다. Future Possibilities Report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6개의 메가 트렌드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보시면 엑서바이트 시대가 오고 웰빙 시대가 오고 넷제로 시대, 탄소 중립 사회죠. 그다음 순환경제 시대, 바이오 시대, 경험 경제 시대가 온다는
되게 심플하면서도 미래를 잘 전망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래를 전망하는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미래는 크게 세 가지 변화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로 기술 변화, 인간 자체의 변화, 환경 변화죠. 기술 변화의 핵심은 AI 혁명이고 인간 변화의 핵심은 장수 혁명입니다. 기후 위기는 우리가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앞에 두 개의 변화에 초점을 좀 맞춰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두 개의 AI 혁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AI 혁명, 챗GPT가 지금 만들어내고는 지금 이제 AI가 이미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혁명은 진흥화를 향해 가는 혁명입니다. 굉장히 떠들썩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또 다른 혁명은 굉장히 조용한데 이만큼 중요한 혁명인데요. 에이즈 혁명, 장수 혁명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920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였느냐 하면요. 30.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3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100년 전만 해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 얘기인데요. 1960년에 55세입니다. 60세 넘기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6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이제 60세 환갑이 굉장히 큰 잔치였던 게 불과 60년 전이었습니다. 지금 84세, 5세에 가깝게 되는데요. 이 평균 수명보다 중요한 게 최빈 사망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죽는 나이대 몇 살일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89세, 90세 정도입니다. 여성이 이제 91세를 넘었었고요. 그래서 요즘 장례식장 가면 90세에 돌아가시는 분들 보는 게 예사죠. 그게 이제 정규분포를 한다 그러면 가장 많이 죽는 연령대가 90세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10년쯤 뒤, 20년쯤 뒤에 가장 많이 죽는 연령대는 몇 살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대충 몇 살 정도 살지를 이제 조금씩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AI 혁명부터 간단히 제가 요약을 좀 해보면 왼쪽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입니다. 오른쪽은 그 실제 세계를 데이터화 시스템으로 고스란히 이제 복제해서 만들어낸 디지털 트윈 월드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 월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를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인지, 모니터링, 가시화, 분석 진단, 시뮬레이션을 자유롭게 좀 할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예측, 제어,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같은 것들도 기술의 파워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실제로 여태까지는 뭐 별로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이제 몇 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봇 만들고 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능성을 실은 새로 보여줬는데요. 굉장히 믿기 어려울 정도겠지만 이런 사람하고 거의 똑같으면서 AI가 장착된 실은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휴머노 로봇들이 아마 3, 4년 뒤부터 우리 가정에 굉장히 많이 보급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족도 되고 지금 페트 이상이 되는 거죠. 친구도 되고 연인도 되고 튜트도 되고 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로봇들이 제 개인적인 예측은 늦어도 2030년 정도까지는 우리나라에도 아마 1000만 대 정도 보급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1000만 대가 보급이 되면 2000만 대, 3000만 대 보급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인간 휴머노 로봇하고 공존하는 시대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온다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도구를 만들고 그게 기계화되고 로봇화되고 이 로봇들이 점점 이제 지능을 가지면서 AI가 단순한 일자리, 수많은 일자리를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를 바꿔 나간다 그러죠. 그런 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는 첫
단계인 것 같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매년 똑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2년 단위로 만들어내는데요. 첫 번째 보고서 2016년에 나왔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2018년에 나온 The Future of Jobs란 일의 미래, 직업의 미래란 보고서인데요. 거기에 재미있는 수치가 두 개가 나옵니다. 전 세계 인간에 의한 노동을 다 합해서 시간을 대보고, 기계에 의한 노동을 다 합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7대3 정도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 그리고 4년 뒤를 예측을 합니다. 2022년이죠. 지금 벌써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만 4년 뒤는 이게 아마 6대4 정도로 인간의 노동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들고 기계의 노동 비중이 늘어날 거다 예측을 하는데요. 맨 오른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한 겁니다. 2030년쯤 되면 인간과 기계의 노동 비중이 아마 역전될 거다. 7대3에서 3대7로 되는 거죠. 7대3인 시절은 우리가 이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던 시대입니다. 오른쪽이 실제로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 3, 4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일주일에 아마 3일에서 4일 노동하는 시대가 될 것 같고요. 그게 불과 이제 6, 7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시대 흐름은 실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경제사회 활동 모델로 보면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만이 주도했던 경제사회 활동만 있었던 거죠. 근데 2016년 AI가 첫 등장이 되고 2022년 말에 챗GPT가 나오면서 앞으로 이제 AI와 로봇 주도의 경제사회 활동의 이제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회적 자원도 마찬가지로 변화하게 되죠. 이때까지는 18세에서 64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만 중요한 유익한 사회적 자원이라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로봇과 AI 그리고 60대, 70대, 80대, 90대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20세기까지 인류 문명을 끌어왔던 것은 이성과 감성을 가진 인간지능만에 의해서 끌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해서 이 인공지능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이성의 대부분의 파워는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크고 감성의 파워가 이제 아마 인간지능에 의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지능형 로봇, 저는 지능형 로봇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휴로봇, 휴머노 로봇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아예 인공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공인간이 아마 인간과 공존하는 시대가 불과 3, 4년 뒤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이 한 번 보급되니까 삽시간에 보급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합니다. 이 영상이 올해 3월 9일 날 오픈 AI가 발표했던 피겨 제로반이라는 휴머노id 로봇입니다. 보셨지만 로봇이 실은 사람처럼 이제 뭔가를 보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실제 모습입니다. 이제 단점은 반응이 약간 느렸습니다. 그죠? 약간 느렸는데 한 두 달 지난 5월 13일, 5월 14일자로 다시 GPT-4가 나오면서 이게 완전히 스피드가 극복이 됩니다. 만일에 저 휴로봇 위에 지금처럼 이제 철의 이미지가 아니고 사람하고 같은 피부를 가진 이제 껍질을 만일에 씌운다 그러면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지겠죠.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는 휴머노 로봇들이 이제 점점 아마 앞으로 등장해서 우리하고 공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파란색으로 만들어지는 기술축이 만드는 미래의 사회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이제 얘기하겠죠, 주로. 근데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녹색 축인데요. 기술축도 미래를 만들지만 사람들의 상상력, 감성, 창의성, 직관 이런
저는 휴먼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축도 앞으로 미래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20세기와 21세기를 조금 그 키워드 중심으로 비교를 해보면 20세기까지는 좌뇌, 이성, 제조, 분업, 전문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계속 중요해지겠지만 비중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이것들에 비해서 앞으로는 우뇌, 감성, 창조, 협력 이런 키워드들이 훨씬 중요한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마켓 관점에서 보면 인류 수천 년간은 기능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고 하면 그 니즈에 대응해서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고요. 근데 기능의 세계가 가장 많을 것 같지만 실은 더 큰 세계가 감성의 세계입니다. 감성 마켓. 필요, 니즈를 넘어서 욕망, 인간의 욕망은 실은 한이 없는 거죠. 원처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아마 이런 시장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 같고요. 이런 패러다임과 같이 오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 그 사람들이 개개인의 꿈, 개개인의 자아 실현, 개인의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로 이제 지금 막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정한 개인의 시대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저는 한마디로 쏠림 사회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 기준이 굉장히 단일화되어 있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야 되고, 성적 좋아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그 단일화된 성공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너무 힘든 경쟁 속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미래를 예측해 보면 어떤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갈 때까지 우리가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개성사회, 어마어마한 쏠림사회에서 어마어마한 개성사회로 대한민국이 탈바꿈하기 아마 시작할 거라고 저는 탈바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탈바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측은 2030년대 초반쯤 뭔가의 계기가 되어서 이게 대한민국은 한번 유행을 타면 확 몰아붙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꿈, 개개인의 자아실현,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점점 진화하게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쩌면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 될 것 같고, 그거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파워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챗GPT 같은 생성의 AI의 파워도 한몫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를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61년생인데 저희들 때는 1960년대는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실은 태어난 거죠. 지금 25만 명이 안 됩니다. 4분의 1로 줄었죠. 60세 이상 인구로 보면 1,400만 명이 넘었었고요. 저는 그 7인 가구였습니다. 우리 형제가 7명이고 아버지 엄마 아빠는 9인 가구에 할머니까지 같이 사셨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굉장히 좁은 집에 10인 가구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합니다. 2인 가구까지 합하면 64%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만 다 합해도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대로 대한민국이 변한 거죠.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통계청의 그 인구 데이터를 가지고 대한민국 100년의 인구 변화를 보면 맨 아래쪽에 있는 이 주황색이 14살 이하 인구입니다. 1960년에 40.6%입니다. 그 둘 중에 한 명이 14살 이하 어린애들이었던 거죠. 우리가 개도국에 여행 가면 온통 애들 투성이인 그게 1960년의 대한민국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쭉 줄어듭니다. 2050년에 8.9%.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둘 중에 한 명, 어디 가도 둘 중에 한 명이 어린애들이었는데, 이게 2050년 그래도 불과 앞으로 26년 뒤입니다. 금방 실은 오게 되는데, 이때 되면 12명, 13명 되어야 한 명 이제 보일까 말까 하게 되는 거죠, 어린애들이. 65세 이상 인구는 거꾸로 쭉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절대 수치로 보여드리면요. 65세 이상이 1960년에 90만 명 정도였습니다. 통계가 이때만 해도 정확치 않은데요. 한 70만 명에서 9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500만 명, 1000만 명 쭉 늘어나서 2050년에 1900만 명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아마 그 대한민국 이제 이민을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뺀다 그러면 4천만 명을 조금 넘게 될 것 같은데 거의 반이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예측은 65세 이상 인구가 2050년 되면 아마 2천만 명을 넘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4천만 인구에 2천만 노인의 시대가 불과 한 25년 뒤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피라미드로 보여드리면 맨 왼쪽에 있는 이 주황색이 1960년에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진짜 피라미드죠. 그 0세에서 24세까지를 합하면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시대가 1960년입니다. 2020년은 무게중심이, 인구의 중심이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초반을 합하면 인구의 반이 되는 무게중심이 굉장히 위로 올라갔죠. 자, 2060년은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면요. 1960년과 100년 사이인데 완전히 달라지죠. 피라미드를 딱 거꾸로 세운 거하고 똑같아집니다. 60대, 70대, 80대를 합하면 인구의 반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고 우리 아이들은 어디쯤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1980년만 해도 청년 사회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왜냐하면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0세부터 나이 순으로 쭉 순서대로 세우면 딱 가운데 있는 연령입니다. 우리 5천만 인구를 줄을 세우면요. 1980년에 그게 22세입니다. 진짜 청년 사회인 거죠. 2020년에 44세, 지금 46세 정도입니다. 상당히 중년 사회가 된 거죠. 2040년에 55세가 됩니다. 줄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2040년쯤에 로봇 수는 아까 보신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하고 똑 닮았고 껍질도 그 스테인리스 같은 철의 이미지가 아닌 인간하고 똑같은 콜라겐으로 인간하고 똑같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 개인적인 예측은 아마 3천만 대, 4천만 대까지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 본격적인 시작이 불과 3, 4년 뒤부터 이제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수명인데요. 인간의 수명은 어떻게 될지를 제가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는가라는 부제를 붙이고 2035년의 세계에 가장 유행할 100개의 키워드를 소개한 책이, 이 책이 2015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첫 장을 딱 넘기면 나오는 제1번 키워드가 이 초건강 시대입니다. 텔로미어 길이가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된다고 하는데 텔로미어 길이를 실은 줄이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초건강 시대가 되면서 아마 140세 시대가 될 것 같고 서울에서 전 세계 어디든지 2시간 정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건 그 타임지 표지입니다. 2015년 2월 23일자 타임지 표지인데요.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평균 142세를 살 것 같다. 2015년에 이런
표지로 해서 한 30쪽 정도를 이제 왜 그런지를 찌지고 복구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이준호 교수라고 지금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인데요. 저도 공부를 실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으니까 공부를 잘했던 편이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희들보다 수학을 잘해서 항상 전교에서 1등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생명과학을 40년 이상 공부를 한 거죠. 공부를 하고 2016년 4월 1일자 KBS 명년만리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이제 강연을 한 걸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20세 시대 쇼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생명과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셈이지만 본인이 생명과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2016년에 강의를 한 겁니다. 8년 전, 9년 전이죠. 이 친구들은 61년 소띠죠. 63세입니다. 우리 61년생이 이 생명과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뭐 90대 정도를 살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생명과학, 유전공학,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거기다가 AI 기술의 파워까지 받쳐줘서 아마도 120세를 살게 되는 첫 세대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1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굉장히 짧은 칼럼이지만 그 작년 9월 28일자 재미있는 칼럼이 하나 소개된 게 있습니다. 칼럼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120세까지 사는 것은 Unimaginable Prospect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소개됐는데요. 여기서 Imaginable은 실은 실현 가능한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칼럼들이 소개가 되고 실제로 그 구글 자회사인 칼리코 이런 데서 500세 시대를 이제 목표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그 지금 60대 전후가 120세 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부터는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5년에 그 유엔의 인구학자가 재밌는 나이 분류 제안을 새로 합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65세까지는 청년으로 분류하자. 이건 좀 뻥이 너무 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노년은 80세부터 노년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건 전 동의합니다. 80세부터 노인으로 보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 60대, 70대는 중년으로 분류하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나이 분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세대는 나이 분류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우리 머릿속에는 왼쪽의 그림이 실은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살던 인생 모델입니다. 인생 전반전이 훨씬 크고 인생 후반전은 굉장히 짧은 모델이죠. 그렇지만 우리 세대, 지금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인생 모델은 오른쪽입니다. 이 녹색이 훨씬 커지는 시대를 사는 거죠. 전반전도 50년, 60년 상당히 길었지만 후반전은 그보다 좀 더 긴 시대가 우리한테 펼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육도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여태까지는 학교 교육이 가장 중요했고 평생학습, 평생교육은 그냥 양념 삼아, 취미 삼아 했던 거지만 앞으로는 이 평생학습이 셀프 교육 형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20세기까지는 세로 모델의 시대입니다. 어려서 교육받고 젊어서 일하고 잠시 여성을 즐기다가 죽는 모델입니다. 이게 60세 모델입니다. 굉장히 인생이 짧은 모델이죠. 근데 지금은 가로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100세 시대 모델로 바뀐 거죠. 저는 120세 시대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실은 배워야 됩니다. 교육 받아야 되는 거고 본인이 원한다 그러면 90대, 100대까지도 실은 일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노동과 여가가
같이 가는 시대인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대가 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역사에 있어서 21세기가 굉장히 독특한 시대입니다. 혁명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유일한 시대입니다. AI 혁명, 에이즈 혁명. 어느 게 더 중요할지를 생각해 보면요. AI 혁명, 여태까지의 정보혁명, IT 혁명하고는 굉장히 다른 우리 인류를 송두리째 바꾸는 혁명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개인의 인생 관점에서 보면 요거 이상으로 중요한 혁명이 에이즈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0세를 살게 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 63세인데 이제 반을 사는 거죠. 반을 더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살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믿기 어렵지만 10살인 우리 아이는 미니멈 130을 산다 그러면 120년을 더 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AI 혁명에 대응하는 게 좋을까, AI 혁명에 대응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오른쪽일 가능성이 크고요. 요거를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해보면 신체와 정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죠? 신체와 정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비즈니스와 서비스는 이 신체를 위한 오래오래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의료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정신을 위해서는 넓은 의미의 교육 서비스가 가장 중요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AI 시대에 길고 길어진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단 하나의 미래 준비를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아이들의 건강을 어떻게 정말 건강하게 만들지가 가장 중요한 미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해도 신체 건강만 생각하기 쉽지만 정신 건강이 앞으로 더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을 이제 정말로 120년 이상 살아갈 신체와 정신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시간 투자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뒤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첫 번째 준비고, 두 번째 준비를 한다 그러면 평생학습, 셀프학습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AI가 학습을 100% 도와주게 될 겁니다. 옆에서 AI 튜터가 있어서 개인 맞춤형으로 뭐든지 실은 학습 역량을 키워주게 되는 그런 AI 도움을 받는 셀프 학습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배워야 될까가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머릿속에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한 게 이제 학습하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지만 실은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앞으로의 학습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한 5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쉬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2015년에 또 하나의 독특한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New Vision for Education이란 교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란 보고서를 만들면서 21세기에 꼭 필요한 16개의 역량을 제안을 합니다. 그게 기초문의 역량, 우리가 보통 사시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역량 중의 역량, 그 다음에 인성 자질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시 역량이 가장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mmunication, Collaboration. 사시 역량을 기르는 게 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늘 이제 서울대 총장으로 유홍림 총장은 이 얘기를 항상 하고 있는데요. 세계경제 포럼에서 얘기한 16개 역량이 앞으로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량을 가장 실은 생각을 국가 차원에서 하면서 국민의 역량을 길러내려고 노력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스킬 퓨처라는 기관도 만들고 거기서 앞으로 국민 전체한테 필요한 16개의 미래 역량을 아까 본 그 세계경제 포럼하고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그 창조적 역량, 창조 역량, 비판적 사고 이런 역량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사회적 역량, interacting with others라는 역량이 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정신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뭐 이런 역량이 또 하나의 역량 그룹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태제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아마 굉장히 각광받게 될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는 역량을 6개로 하면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인 역량과 사회적 역량. 아까 앞에서 본 역량 그룹하고 좀 비슷하게 나누고 있죠. 제가 존경하고 있는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은 이걸 조금 더 심플하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AI 역량이 없으면 시대를 살아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AI를 이제 활용하는 역량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AI 역량은 거기에 대해서 그 진문력과 사고력이 AI 활용 역량하고 같이 붙어진 게 진정한 AI 역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반쪽짜리입니다. 나머지 필요한 역량이 넓은 의미의 인성 역량입니다. 인성하면 보통 우리가 착한 것, 그 사회성 있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넓은 의미의 인성 역량은 그 인문학, 예술적 역량, 체육 역량, 감성 역량 이런 것들을 포괄한 역량입니다. 두 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광희 총장이 늘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20세기와 21세기를 비교를 하면 지식에서 창조 역량으로 외국어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소통 역량, 디지털 역량이 중요했지만 앞으로 AI 활용 역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혁명 시대와 AI혁명 시대를 비교를 해보면 그때까지 AI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IT 역량과 로고스 역량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앞으로는 AI 역량과 파토스 역량이 훨씬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파토스 역량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미래 역량들을 쭉 공부를 해보고 제가 제 책에서 나름 이제 AI 시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4대 미래 역량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게 질문력과 창조력, 공감 역량과 감성 역량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6월 24일자 그 매경 칼럼을 그 재밌는 제목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역량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부모님들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역량이란 키워드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저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요 짧은 칼럼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아까 보여드린 사시 역량과 AI 활용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 역량이죠. 반드시 필요한 역량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3가지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역량, 셀프 역량, 감성 역량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역량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 건강 역량. 건강 역량은 역량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의 건강 역량은 우리가 키워주고 있는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 시간 투자는 자녀들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셀프 학습 역량은 뒤에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학을 위해서 오로지 가야 될 뿐인 우리 아이들한테 넓은 의미의 어떤 학습 역량을 우리는 키워주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감성 역량이 AI 시대에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0시 52분인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던지고 한 5분 정도 쉬었다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될까? 대신에 그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 역량은 부족한 사람. 여기 이제 왼쪽입니다. 네모 학생입니다. 오른쪽 학생은 인류대학은 나오지 못하고 공부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조금 좋지 못한 대학을 갔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래 역량은 아주 잘 되어 있다. 누가 더 나은 인생을 살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걸 여쭤보면 왼쪽이야, 역시 왼쪽이야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야, 오른쪽일 것 같아, 오른쪽일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건 저도 누가 낫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대 변화, 미래의 추세, 미래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일 좋은 거는 인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나오면서 미래 역량까지도 갖추면 우리 아이의 미래가 훨씬 나아지겠죠. 절충을 하는 게 어쩌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GP입니다. 그 손자병법에서 GP도 중요하지만 지기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자신 알기를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되게 심플합니다. 미래가 실은 너무 불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막막하죠. 그러면서 선택지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죠. 근데 나를 잘 알게 되면 그런 불확실성도 줄이고 나에 맞는 좀 더 구체적인 미래도 만들고 그런 선택지도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나를 모르면 이제 유행에 휩쓸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240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는 좀 더 현명해지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그 21세기의 소크라테스라고 뭐 전 생각을 하는데 유발 하라리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AI 시대에 종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AI 시대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미래를 풀어가는 열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본인이 답을 합니다. 다른 데서 찾기 굉장히 어렵다. 나 자신한테서 밖에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합니다. 제가 개발했던 그 템플릿 중에 하나가 나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나를 이제 발견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요. 보통은 나를 발견하는 방법이 이제 적성 검사를 한다든지, 뭐 MBTI 검사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지인들 평가를 들어본다든지, 이력서를 써본다든지, 성공 경험을 리스트업해 본다든지, 아니면 좀 더 수준 높게 독서, 여행, 명상,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나를 찾는 4개의 질문을 던져서 강점 기반으로 나 설명서를 만드는 방법을 실은 수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걸 저는 나를 찾아가는 마법의 종이 한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4 종이 한 장이지만 이게 나를 찾는 마법의 종이 한 장이 되는데요. 요건 꼭 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데 되게 심플합니다. 그 A4 용지 한 장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위에 내 이름을 쓰고 왼쪽에 나의 장점, 오른쪽에 내가 행복할 때 그렇게 해서 1부터 25까지 번호를 쭉 매깁니다. 뒷장으로 돌려서 내 이름을 다시 쓰고 나의 좋은 습관, 내가 하고 싶은 것 써서 1에서 25까지 다시 매기면 이게 100개의 텍스트로 된 나 설명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대학 강의를 할 때는 그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이걸 만들지를 않으면 학점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8,00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한테 실험을 해본 건데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작성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장점, 잘 웃는다, 스스로를 좋아한다, 낭만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행복할 때, 오래 참아뒀던 오줌을 쌀 때, 이런 것도 이 친구는 이제 적었는데요. 나의 좋은 습관, 기상시간은 꼭 지킨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수업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명상하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적기 굉장히 쉽겠죠. 하고 싶은 거, 김밥 나라 메뉴 다 먹어보기. 그 80일 동안의 세계 일주 코스 그대로 따라해보기.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요. 생각나는 대로 쫙 적습니다. 쪽팔리지만 제 것도 혹시 그 참고 될까 해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도 시간 되면 한 번씩 하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를 혼자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족이 같이 하면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저희 가족도 2022년에 최근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딸, 아들, 우리 집 사람 저 이제 4명이니까 우선 그 막내인 아들을 이제 의자에 앉히고 소파에 우리 3명이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자, 우리 아들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가 나의 장점, 내가 행복할 때, 나의 좋은 습관, 내가 하고 싶은 것, 이제 그 순으로 우리 아들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보자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셋이서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우리 아들 장점은 이거지 하면 엄마가 옆에서 이것도 장점이지. 누나가 옆에서 이것도 장점이라 생각해 하면 아들이 이제 이런 장점이 나 장점이라 생각해 하면 4개가 되죠. 또 한 바퀴 더 돌면 8개, 12개 뭐 이렇게 만들다 보면 장점 20개 정도가 금방 실은 채워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해보면 가족 전체의 나 설명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장점, 좋은 습관, 행복할 때 해보고 싶은 것을 100개나 만들어내면 우리도 몰랐던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알게 되면서 이게 강점 기반으로 자신을 발견을 하면서 자신의 지향점, 자기의 진학, 진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찾아보게 하는 실마리를 주는 굉장히 좋은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자녀분들한테 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먼저 한번 해보시면 자녀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스스로의 미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만드는데 되게 좋은 그 받침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단순하지만 직위작업입니다. 나 설명서 하나 만들어 보면 직위작업의 대부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피지기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손자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거는 아는 작업입니다.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래를 만들 때 마지막 작업이 이제 실제로 역량과 습관을 만드는 작업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제 강의를 우선 정리를 할까 싶은데요. 만들기 작업을 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우리 인생은 100만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우선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0세 시대로 우리 들어갔지만 110년만 산다고 우선 가정을 해보면 거기에 365일을 곱하고 24시간을 곱하면 이게 96만 3600시간이 됩니다. 100만 시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한다는 얘기는 100만 시간을 디자인한다는 얘기로 바꿀 수 있겠죠. 100만 시간 디자인. 이러한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1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하나에 꽂혀가지고 하루 3시간씩 투자해서 10년을 하면 정말로 대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모두의 선물 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의 인생이 30년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늘어난 30년의 인생은 하루 10시간은 자기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합하면 109,500시간이 됩니다. 11만 시간이 되는 거죠.
1만 시간의 법칙도 어마어마한데 11만 시간의 법칙이 우리 인생에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하면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은 땡땡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누구일까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는데요.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 실패한 사람들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나가 누구냐면 습관입니다. 위대한 사람들도 사실 습관이 만들어준 거고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습관이 만들어준 거다. 되게 뭐라 그러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은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한 셈이죠. 운명도 습관이고 인생도 습관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자녀분들한테 이런 미래 역량도 필요하지만 이런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역량을 아는 것에서 아무 효과가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쓴 책에서 이제 7개 역량 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2m도 안 되는 인간이지만 우리 인간은 한 명 한 명이 실은 거대한 건축물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0년을 살아가는 거대한 건축물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 그 건축물의 토대 중에 토대는 건강하고 인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토대가 넓은 의미의 학습과 시간관리 습관입니다. 그리고 일을 경쟁력 있게 잘하기 위한 습관이 커뮤니케이션 역량, 문제해결 역량, 서비스 역량을 기르기 위한 습관인데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요 중에서 4개만 골라서 아주 간단한 예를 좀 드려볼 테니까 제가 소개하는 예를 들으시면서 나도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도 저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네를 좀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4개의 습관을 나도 우리 아이도 들여야 되겠네란 좀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시면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아주 오래된 건데 2007년도 제 달력입니다. 제가 47살 때인데요. 2007년에 제가 처음으로 내가 120세를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를 처음 느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빨간 목표를 세우는데요. 그러면 내가 47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73년을 더 살아야 돼? 내가 살았던 것보다 살아갈 시간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네. 그러면 내 몸에 투자를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엉뚱한 목표를 세웁니다. 하루 24시간에 10%를 내 몸에 투자해보자. 그러니까 좀 지나친 목표죠, 어떻게 보면. 24시간에 10%, 하루는요, 24시간 곱하기 60분 하면 144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1%는 14.4분입니다. 15분이 하루 1%입니다. 10%면 150분 정도 되는 거죠. 정확히 2시간 24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4시쯤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뛰다 걷다 하다가 골프장 연습장에 가서 연습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6시 한 40분쯤 됩니다. 2시간 40분 정도 투자한 거죠. 처음에는 내가 이게 잘하고 있을까? 새벽에 이 중요한 귀한 시간에 이렇게 2시간 반 이상을 몸에 투자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 되게 긴가민가 했는데 3달쯤 지나니까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2007년이니까 벌써 이제 17년이 넘었죠. 거의 20년이 다 돼가죠. 지금도 요 정도 가까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7%는 미니멈 투자를 하고 7% 플러스 알파를 투자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럴 시간이 실은 없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한테 자는 것, 밥 먹는 것 이런 것 빼고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 몇 %지? 1%가 15분이니까 2%가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최소한 4%는 우리 아이한테 건강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작전을 짜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관리 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간 시간관리 습관입니다. 이게 제가 2008년도에 만든 습관인데요. 중간에 보면 4식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걸 이제 메모를 한번 해보니까, 여기 1월 달인데, 목표 달성이 잘 안 돼요. 40%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꾸준히 해보니까, 11월 달 되니까, 목표 달성이 한 70%를 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목표 달성이 된 거죠. 지금은 매일 3시 20분에 일어나서 제가 3시 반 되면 이제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이제 뭐 계속 시간관리, 건강관리는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에 미쳐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아들이 실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머리가 저보다 훨씬 좋은 친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실은 놓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리틀 야구단에 가서 야구를 했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야구 전문 이제 선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완전히 접었습니다. 공부를 아예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되죠. 중학교 공부 3년 안 했고, 고등학교 3년 안 했고, 대학교 4년 안 했고, 10년을 공부를 아예 안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공익근무를 쓰고 있는데, 우리 가족이 이제 그래도 이 연간 시간 관리를 저희들은 2011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들도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요 연간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12월 초 정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1월 1일까지 이제 세워서 붙이는 걸로, 집에 붙이는 걸로 이제 하면, 어쨌든 1월 1일에는 이제 각자의 목표가 붙는데, 이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목표입니다. 되게 그럴듯하죠. 야구, 건강, 여가생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때도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덕수고 나와서 홍익대학교에서 이제 야구부를 하면서 2학년 때 세운 목표, 굉장히 이제 비즈너리한 목표를 세웠는데, 요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목표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제 프로 선수가 될 거를 목표로 했지만 잘 안 됐고, 대학교에서도 4학년 때, 어렵구나 하는 걸 본인이 이제 느끼고는 목표 하나 딱 세웁니다. 매 순간 진짜 재밌게 야구하기 하나로 세우고 이제 졸업을 했고요.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목표입니다.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뭔가 취업하고 맨 땅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사 자격증, 커머니티 자격증 뭐 이런 것들 따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런 목표를 뭐 세우고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라고 하셨을 때, 공부는 거의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미래 역량은 상당히 갖추어져 있는, 느낌의 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그래. 저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에 이제 취업하고 첫 시작은 힘들지는 몰라도 점점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실은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있고, 저 나름대로 이제 아들도 어려서부터 연간 이 시간관리 습관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몸에 붙인 셈이죠. 십몇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가면 어쨌건 자기 인생 관리를 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이 학습 습관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들이 성적을 높이는데 이제 실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15분, 하루에 1%라도 뭔가 대학 진학을 위한 학습이 아닌 다른 필요한 학습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우선 부모님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은, 비주얼
좋은 비주얼을 스크랩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아들이 야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야구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스트라이크 존 결정을 이제 기계가 하죠. 근데 기계가 하기 전인 작년 이전의 이제 스토리인 셈인데, 요게 2015년 1년 한 시즌 동안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투수들이 실제로 던진 볼 5만 개를 분석을 해서 스트라이크 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본 데이터입니다. 보면 이 노란 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보면 아래 위는 굉장히 정확하죠. 근데 왼쪽 오른쪽은, 안쪽 바깥쪽은 약간 비어져 나와도 스트라이크로서는 됐습니다. 그죠? 노볼 투 스트라이크 하나 더 주면 아웃 됩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볼은 요 안에 들어가야 심판들이 스트라이크로서는 했습니다. 3볼 노 스트라이크 하나 줘도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볼에 대해서는 심판들이 이렇게 후회해졌다는 것을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해서 비주얼화 시킨 건데요. 이런 스크랩을 꾸준히 하면 요건 아시아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코노미스트에서 숫자 5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분모에는 전 세계 국가들의 GNP를 다 더하고, 분자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GNP를 더해서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1970년에 9%, 10분의 1 정도 됐죠. GNP 비중이. 1990년에 19%, 5분의 1 됐죠. 2010년에 28%. 그 다음은 이제 예측을 한 건데요. 추계를 해보니까 2030년에 40, 2050년에 48, 9, 19, 28, 40, 48. 아시아 시대가 온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영어도 필요하지만 중국어도 점점 필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행태를 심플하게 요약한 겁니다. 카톡을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 네이버를 가장 많이 보고, 10대, 20대는 어마어마하게 싫은 이 휴대폰 쓰는 시간이,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저 시간을 조금만 줄여서 2%만 줄여가지고 30분 동안 건강에 투자하면 참 좋겠죠. 월화수목금토일, 토일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시간도 좀 줄여가지고 건강에 투자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역량입니다. 파토스 역량인데, 이게 감성 역량입니다. 마음을 터치하는 역량입니다. 이게 AI 시대가 되면서 점점 중요해지는 역량이고, AI 시대에 오래오래 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인데요. 이 파토스 역량은 어떻게 기르면 좋을지 참 답은 없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만족시키거나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3가지라 그럽니다.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는 신뢰감입니다. 로고스는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가입니다. 2개를 다 합해도 35%입니다. 이 비중은 세계적인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건데,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2개가 없더라도 파토스 역량만 있어도 65%를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아마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파토스 역량, 이건 여성들이 많이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파토스 역량을 아이들한테 자꾸 좀 길러주는 연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답이 잘 없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본다든지, 이건 멕시코 인류사박물관 앞에 있는 벤치입니다만,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접촉하게 한다든지, 미술관을 자주 데리고 간다든지, 이건 제가 멕시코 고위공무원들 강의를 갔더니 강의실 앞에 누가 물병을 디자인을 해뒀어요. 어느 걸 잡으면 좋을지. 보통 물병 그냥 20개 툭 놓고 마는데 나름 디자인을 한 거죠. 이런 작은 파토스를 느끼게 만드는 행동을 늘 하는 습관을 들이든지 해서 역량을 기르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강의를 11시 반 정도까지 요약을 좀 해보고 마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사람 키는 2m도 안 되지만, 우리 인생 하나하나의 인생은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움직이는 건축물이죠.
그러면 그 건축물의 토대와 뼈대가 중요한 게 튼튼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토대는 건강과 학습이죠. 우리 인생의 뼈대는 오래오래 평생 현역으로 일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건강, 일을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제 얘기에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량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기술적인 역량과 휴먼적인 역량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능 역량과 감성 역량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광희 총장이 말씀하셨던 AI 활용 역량과 인성 역량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제가 요약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때 필요한 4가지의 역량만 골라라 그러면 저는 건강 역량, 학습 역량, 미래 역량, 이게 이제 좁은 의미의 미래 역량입니다. 파토스 역량, 감성 역량 4가지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 투자하는 걸 이제 이렇게 곰곰이 관찰을 해보면 우리 직장생활은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느라고 마찬가지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시간 투자를 다 합니다. 밥 먹고 자고 하는 것 빼고는 우리 아이들한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오로지 공부하는 거죠. 수학, 영어, 국어 오로지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긴급하고 중요한 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하는 것도 당장 중요하지만 그거는 앞으로 5년, 10년 뒤까지의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뒤를 넘어서 10년 뒤, 5년 뒤에 대학을 들어가고 난 뒤에 다시 최소한 100년 이상을 더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도 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도 시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긴급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건강 역량, 셀프 학습 역량, 미래 역량, 파토스 역량 여기에 시간 투자를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는 습관을 아이들한테 꼭 길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로 저 부모님들한테 제안 겸 부탁 꼭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제가 부모님들하고 오늘 꼭 공유해 보고 싶었던 우리 아이의 미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주제의 강의였고요. 제가 요약을 해보면 크게 4가지입니다. 1번, 우리는 미니멈 120세를 산다.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미니멈 130세를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아이도 그렇고 건강에 시간 투자를 정말로 꾸준히 많이 해야 되겠다.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걸로는 어림도 없겠다 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시간 투자를 이게 조금씩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2% 시작한 2%, 1%가 15분이라 그랬죠. 2%면 30분입니다. 30분씩 건강에 나도 우리 아이도 시간 투자를 하는 습관을 매일매일 들으시는 거죠. 그 습관을 꼭 들으시면 좋겠고요. 3번째는 나 만들기를 꼭 해보시는 겁니다. 부모님 스스로 해보시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도 언제 한번 오늘 같은 토요일, 일요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 설명서 나의 장점, 내가 행복할 때, 나의 좋은 습관, 내가 하고 싶은 것, 요 4가지를 가지고 25개, 처음에는 채우기 힘들기 때문에 10개씩만 써보십니다. 40개로 된 나 설명서를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파토스 역량을 기르는 겁니다. 감성 역량, 감성 지능을 기르는 겁니다. 인문학적 역량을 기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술, 음악, 문학, 그리고 아름다운 것, 감성적인 것들을 많이 접하게 하고 그걸 느끼게 하고 그런 것들을 길러주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저는 역량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감성 역량을 기르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11시 반이 되었는데요. 제 강의는 요 정도로 마치고 20분 정도 부모님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미래 역량 관련된 좋은 얘기도 결국은 현실에 매몰돼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전 100% 공감을 합니다. 미래 역량도 부모로서 어떤 경험이나 학습 환경 노출 등을 신경 쓰고 가이드하는 게 좋을까요? 골고루 개발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 말씀하신 것에 좀 100% 공감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방법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선은 좀 더 건강하도록 먹는 것도 조금 더 건강하도록 먹는 습관도 들이고 이 일상생활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아이를 뭐 태우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아이가 5분씩 10분씩이라도 좀 이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좀 걷게 만들고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 역량, 학습 역량,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책 한 페이지라도 부모님이 괜찮은 페이지가 있으면 같이 좀 소개하면서 보고 넓은 학습 역량이죠. 그 다음에 감성 역량을 기르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대학 간판보다 미래 역량이 더 중요해질 것이고 이런 말씀 해주신 공감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생각하지만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 입시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는 공부도 놓치지 않으면서 미래 역량까지도 마치 성적 관리하듯이 개량화시켜 완수해야 하는 숙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걱정하시는 거 저도 당연히 공감이 실은 됩니다. 공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부모님들 생각하고 저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스카이 대학에 가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스카이 대학을 못 가더라도 그 다음 단계 아니면 그 다음 단계의 대학에 가더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전제하에서 지나치게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산재 대학을 가면 저는 나중에 실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역량을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그 대학 간판이 좌우하는 시대에는 지금 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둘 다 잘하기가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99%를 이제 학업에 집중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미래 역량을 1%라 했다 그러면 제 제안에 약간의 공감을 해주신다 그러면 한 90%, 10% 정도로 하면서 아이를 기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평가 위주, 단일 평가 기준, 변화 심한 교육 과정에서 알려주신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1% 이쪽을 해봐야지라는 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감을 해주신다 그러면 1%라는 얘기는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 것 15분 대화를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도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루는 24시간으로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와 한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짬짬이 시간을 활용을 해서 뭔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솔선수범해서 뭔가를 보여주거나 하면서 조금씩 가면서 이게 그래 맞겠구나라는 공감이 점점 되면
그 1%를 2%, 3%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나아가고 싶지만 청소년기의 자녀와 이런 주제로 대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녀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며 아이들을 가이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우선 우리 아빠와 아들이 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제 아들 녀석이 야구를 하는 바람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4년 동안은 이제 야구장에 태워줘야 됩니다. 야구장까지 태워주죠. 야구장에서 끝나면 또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다 합하면 하루에 미니멈 1시간을 이제 차 안에서 아들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중학교 때는 아들 데리고 가서 집에 올 때까지 2시간 정도 이제 걸립니다. 그러니까 4년을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때도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대학교 때는 좀 덜 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를 제가 가르쳐 준다기보다도 아들도 저보다 나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꾸로 아들의 장점을 이제 제가 많이 배우면서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뭐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저도 아들의 성장에 약간은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딸의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잘했죠. 저희 집은 되게 특이했던 게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둘 다 학원을 실은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실은 되게 강큰 짓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딸애는 공부를 나름 잘해가지고 외국어 고등학교도 가고 뭐 아주 좋은 대학은 못 갔습니다. 성균관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보니까 나름 자기주도 학습을 잘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딸애를 보니까 성균관 대학을 나왔지만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저는 이제 서울대학을 나왔지만 저보다 어쩌면 더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딸하고 대화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쳐 줬습니다. 영어도 조금 가르쳐 주고 수학을 가르치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던 거죠. 같이 있는 시간이라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차로 애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잠시라도 같이 걷는 시간이라든지 같이 하는 시간이 어떻게든 좀 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핸드폰에 매몰되어 있는 사춘기 자녀들을 부모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말씀 해주세요. 이건 참 어려운데 이건 어쩌면 자녀한테 자꾸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거꾸로 자녀가 핸드폰을 보면서 한번 낭비만 하고 있는지 어쩌면 자녀가 핸드폰을 활용해서 좋은 걸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나는 그 장점 중심으로 핸드폰에서 진짜 좋은 게 뭐니 장점 중심으로 물어보면서 그 핸드폰을 조금 더 좋게 쓸 수 있게 유도한다든지 뭐 이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설명서 참 좋은 아이디어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거는 하지 않더라도 2가지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나 설명서 꼭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 건강 투자에 훨씬 더 투자하면 좋겠다는 2가지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들 학업보다 꿈이 음악이라며 거기에 빠져 있는데 그 일에도 적극적이거나 열정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보다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되게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존중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 딸은 꿈이 없어 공부보다 뭘 할지 몰라 유튜브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가이드 해주면 좋을까요?
꿈이 없는 거는 전 당연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꿈이 없는 건, 왜냐하면 우리 시대 부모님들 보면,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 딸 때까지도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꿈이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꿈은 자기가 부딪히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 실은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거기 때문에 저는 꿈이 없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유튜브에 빠져 있더라도 어떻게 빠져 있는지 거기서 건지는 좋은 게 뭔지를 자꾸 조금씩 이게 아이가 약간 기분 상하지 않게 물어보면서 유도를 해가는 게 좋겠다.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는지, 핸드폰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어쩌면 모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지피지기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에 대해서도 지피를 해야 되는 거죠. 핸드폰에 어떻게 빠져 있는지, 유튜브에 어떻게 빠져 있는지를 조금 알고 모르고는 그 가이드 할 때 되게 다른 차이, 굉장히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도 중1 때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고, 대부분 남자애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이 야구를 시켜보니까, 하다가 저절로 중단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이제 부모님이 판단하셔야 되지만, 가능하면 몰빵으로 스포츠를 시키는 것은 되게 조심스럽게 하면서 아이의 의견은 존중하면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는 게 어쩌면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알고 우리가 가이드 해주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시대는 우리 시대하고 완전히 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을 오히려 90% 존중해주면서 내 생각을 10%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부모님들은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거꾸로 하죠. 부모님이 90% 가이드를 하고 10%만 아이의 이 판단에 맡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거꾸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찰을 꾸준히 하면서 오히려 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춘기 때 가이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이런 역량을 가이드 하시는지 저희들은 운이 좋았던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둘 다 사춘기가 실은 없었어요. 사춘기가 없었던 게 되게 지금도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상하다고 얘기해. 너네들은 왜 사춘기가 없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아이들을 자유방임시켰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유방임시켰기 때문에 사춘기가 그래서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99%는 아이들이 사춘기를 가지죠. 근데 저는 그 사춘기조차도 그렇구나. 사춘기를 겪고 있구나. 저렇게 성이 나는구나. 쿠나 전략이 저는 아이한테 훨씬 도움이 된다. 왜 그래? 왜 그래 전략보다는 쿠나 전략이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 설명서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 페이지에는 나의 장점을 씁니다. 나의 장점. 그 오른쪽에는 내가 행복할 때, 뭐 행복할 때 많겠죠. 맛있는 걸 먹을 때, 놀러 갔을 때, 공부 안 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애들이 수축하게 적습니다. 그 다음 뒷장으로 돌려서 나의 좋은 습관. 나의 좋은 습관은 앞에 있는 나의 장점하고 별로 구분이 실은 잘 안 됩니다. 근데 뭐 똑같은 걸 써도 괜찮아요. 장점, 강점, 좋은 습관, 자랑스러운 습관 이런 것들을 청원하내로 막 적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나 되고 싶은 것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를 청원하내로 쭉 적는 거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장점, 좋은 습관, 행복할 때 하고 싶은 것, 네 가지를 적어보는 겁니다. 근데 100개, 25개씩 100개를 다 적으면 너무 힘드니까 10개씩을 목표로 해서 적어보는 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 아마 점심시간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 대충 질문, 코멘트 이런 게 끝난 것 같은데요. 얼마나 도움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되게 강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아이들은 미니멈 130세를 삽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기르시면 좋겠다. 좀 더 여유 있게 긴 호흡으로 아이를 기르는 거죠. 대학까지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호흡입니다. 지금 제 말씀에 공감을 해주시면 긴 호흡으로 아이를 기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아이의 건강 투자,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투자하시는데 훨씬 시간 투자를 많이 부모님도 하셔야 되고 아이도 스스로 하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 설명서 꼭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나 설명서도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한번 부모님이 아이의 나 설명서를 한번 써 보시고 아이한테도 써보게 하고 두 개를 맞춰보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파토스 역량, 감성 역량을 AI 시대에 반드시 좀 길러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굉장히 놀고 싶은 시간에 이렇게 같이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